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 해석 다툼이다. 맨 위층에는 주택이 있고 그 밑에는 사무실이나 상가가 있는 작은 건물들은 종종 꼬마 빌딩으로 불린다. 대지 면적은 100, 1층부터 3층까지는 사무실이나 상가이고 층별 면적은 각 50, 4층 주택 면적은 50인 경우 건물 주인인 아버지가 그 건물 중 4층의 주택과 대지 100 중에서 25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주택은 자녀의 소유가 될까? 안 된다. 이 자녀는 전체 건물 면적 200 중에서 50을 갖고 150은 아버지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된다. 즉, 자녀는 각 층에서 4분의 1씩 갖는 것이지 이 4층 주택 50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주택 한 채를 공유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1, 2, 3층에서 나오는 임대료 중 4분의 1은 자녀의 수입으로 계산된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한다. 혹은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와 달리 아파트처럼 호실을 붙여서 여러 소유자들이 한 개씩 나누어 소유하는 것은 구분 소유라고 부른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낌새가 하도 수상하여 나의 소유였던 건물에서 주택 건물 부분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하고 대지지분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주택만을 판 것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주택을 판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공유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세금을 낸 후 나는 경정 청구를 하였고 세무서로부터 받은 의견은 아래와 같았다. 통지관서 의견 1번 쟁점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으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수도, 전기 등이 각각 주택용과 근생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주택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주택 부분이 별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번 또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한 지분 비율로 주택 및 주택 외로 구분되어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3번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 관계를 인정할 경우 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이 건축물 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 건물로의 변경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 행위의 존재를 정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이 상규와 같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대장의 전환 등록이나 구분 건물로의 변경 등기가 마쳐서 주택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공무원과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법원 판례인데 그 판례에서 단독주택 등을 주 용도로 하여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이 건축물 대장의 전환 등록 절차나 구분 건물로의 변경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 행위의 존재를 정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니 이 되게 불리한 판례 아닌가. 과연 그럴까? 이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공무원하고의 다툼에서 인용된 판례는 부분만 보아서는 안되고 전체를 다 읽어보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나는 위 판례가 오히려 나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였고 결국 내가 이겼다. 나처럼 판례를 분석까지 하며 접근하는 민원인을 본 공무원은 꾼으로 취급하면서 전화 답변이나 서면 답변 역시 조심스럽게 한다. 이 판례를 보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공무원들도 내 경험상 의외로 적지 않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때까지도 논점을 이해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담당자가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되어도 담당자들이 받는 교육은 거의 없고 소송의 진행도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의지와 판단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도 많다. 이 소송 서류들을 담당자가 직접 다 작성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잘리지 않으며 이 징계 정도나 받을 수 있고 상급자들도 사안에 대해 제대로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문과 출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웬만한 기업체들의 경우 대관 업무 담당 부서가 있고 법대 출신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이 사내 변호사들 역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이고 소송이나 다툼은 주로 외부의 로펌에게 의뢰함으로 한계가 있다. 이 법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당신이 문과 출신이고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면 위에서 언급된 판례를 찾아보고 미친 듯 파고들면서 공부를 해봐라. 잘 이해가 안 가서 머리에 쥐가 날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문과생으로서 풍요롭게 먹고 살기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좀 하는 사람들은 이런 판례를 해석할 능력이 있는 문과 출신 한두 명 정도는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대한항공 땅콩 사건, 서울시향 불화 등에 대한 생각.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판단으로는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를 회항시킨 것은 그 남자 사무장에 대한 징벌보다 모든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더 중시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였다. 1등석 손님 중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아닌 다른 손님이 있었고 이 큰 소리로 고함치는 행위 역시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행위였다. 내가 대한항공 임원이었다면 사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사무장이 대행하도록 한 뒤 귀국 후 징계하였을 것이다. 나는 1등석을 주로 타고 다닌다. 대한항공도 꽤 타고 다녔다. 대한항공의 서울, 뉴욕 간 왕복 1등석 가격은 1,300만원 정도 한다. 서울, 뉴욕 간 비행시간은 총 13시간에서 14시간 소요되므로 1등석 손님은 시간당 약 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1등석 가격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들 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에서도 할인이 많으며 대부분 non-ENS, non-RER, non-REF 등의 조건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수수료 지불 없이 취소 가능하고 다른 항공사의 1등석 좌석으로 이전도 가능하며 일정 시간 이상의 출발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무료 호텔 체류도 보장이 된다. 물론 마일리지를 사용하며 미주 왕복 1등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를 35,000에서 55,000 정도 사용하면 비즈니스석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이 비즈니스석은 구매하여야 한다. 이코노미석을 사서 1등석으로 2단계 업그레이드 하지는 못한다. 마일리지를 16만이나 24만 정도 사용하면 1등석 왕복 티켓을 세금은 별도로 하여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이 마일리지 공제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다르지만 나처럼 비행기 탑승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수기에도 비수기 공제율을 적용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적기는 이코노미석 가격의 5에서 6배가 비즈니스석 가격이고 1등석은 비즈니스석 가격의 2배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인천발 왕복인 경우이고 뉴욕발 왕복인 경우에는 가격이 더 낮아진다. 만약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외국 항공사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야간 비행, 환승 대기 등등의 불편이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다.